어제 열린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장 두 가지 정책에서 정부와 여야가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요. 한국형 재정준칙에 관한 거였는데요.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국가 채무를 비롯한 재정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딱 정해야 한다.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아니 코로나로 경제 불확실성이 심각한데 이런 제한까지 두어야 하느냐라는 국회의 비판이 나온 겁니다. 두 번째로 대립한 건 대주주 기준 하향 문제였습니다. 이건 또 뭔고 하니 주식 팔 때 양도세 내보신 분들 계세요? 여러분?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에서 양도세는 대주주만 내게 돼 있거든요. 대주주의 기준은 뭐냐? 주식 보유액 10억 이상입니다. 근데 정부의 홍남기 부총리가 그 기준을 3억으로 낮추겠다는 거죠. 그리고 가족인 경우에는 합산해서 3억인지 아닌지를 보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올해 연말 기준으로 가족이 한 회사 주식을 3억 이상 보유한 경우 내년부터 양도차익의 22%에서 최대 33%까지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겁니다. 이러자 지금 개미 투자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요. 심지어 홍남기 해임 국민청원까지 등장을 한 상태입니다. 어제 국감장에서도 홍남기 부총리한테 이 질문이 집중이 됐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그 자리에 있었던 분 기재위 민주당 김두관 의원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아유, 국감 때문에 많이 바쁘시죠? 예, 어제 뭐 하루 종일 재정준칙하고 그 비과세 이제 주식 대주주 문제가 예. 쟁점이 됐는데요. 예. 이미 뭐 우리 사회자께서 많이 설명해 주셨네요. 예, 제가 워낙 복잡해서 일단 예. 간략하게 설명을 네. 먼저 좀 드렸어요. 예. 몇 시에 끝나셨어요, 어제? 어제 뭐 11시 가까이 끝났죠. 밤 11시요? 예. 첫날이라 좀 더. 그러셨군요. 일찍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대주주 기준 하향 건부터 살펴볼게요. 예. 예. 홍남기 부총리는 이건 반드시 해야 한다. 대주주 기준 10억을 3억으로 낮추고 양도세 물어야 한다. 김두관 의원 입장은 뭡니까? 지금 유동자금이 워낙 많은데요. 그 유동자금이 사실은 이제 부동산 쪽으로 쏠려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야기했는데 그나마 주식 시장에 이제 출구를 열어주었기 때문에 상당히 예. 이제 주식으로 많이 가서 그나마 좀 출구가 있어서 안심을 했는데 또 3억으로 낮춰가지고 하니까 굉장히 개미 투자자들이 이제 항의도 심하기도 하고 예. 이게 또 세대 합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용납이 안 돼서 저는 뭐 그런 주식 투자를 하는 국민들의 의견들을 정부가 좀 개엄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3억으로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총리가 그렇게 어제 답변을 하셨는데 네네. 저도 그 점은 좀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3억으로 낮추고 가족 합산도 인별로 하는 하자? 아니면 가족 합산은 하지 말자? 인별로 하는 게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가 대주주 하면 뭐 재벌들이 예. 정려나 상속할 때 이런 개념 지배주주로 예를 했는데 저는 뭐 주식 투자를 안 해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깊이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 뭐 주식 투자하는 인구가 워낙 많지 않습니까? 많아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은 좀 잘 정리한 게 아닌가. 물론 뭐 위원 개별로 입장이 다르긴 한데 저는 오히려 부총리 그 3억 인별로 낮추겠다는 견해에 좀 동의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부총리가 뭐 가세 그 영역이 좀 줄어드는 측면은 있지만 지금 뭐 상황들을 잘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3억으로 낮추되 가족 합산하지 말고 인별로 네. 하겠다라는 게 어제 홍남기 부총리가 약간 조정을 해서 발표한 건데 예. 그 조정한 정도면 찬성한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신 거죠. 근데 이 3억으로 낮추자는 거는 사실 최근에 결정된 게 아니라 2017년에 이미 결정이 돼 있었던 거죠. 그래도 뭐 집행을 안 했죠. 안 하고 있던 거고. 예. 상당히 민감한 문제인가 봐요. 이게 뭐 주식하는 분들 사이트 커뮤니티 이런 데 가보면 굉장하더라고요. 굉장합니다. 뭐 저희들 제 이메일에도 굉장히 많이 항의가 들어오고 제안도 오고 그랬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정부의 입장도 그렇고 뭐 여당의 입장도 그렇고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 이 원칙인 거죠? 그 원칙에는 약간 좀 어긋나긴 한데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충분히 그걸 반영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가세가 있는 곳은 뭐 적은 소득이 있든 많은 소득이 있든 그 행평에 맞게 비례에 맞게 가세하는 게 원칙이죠. 소득 있는 곳에 가세라는 게 원칙인데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그 3으로 낮춰서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당연한데 한편으로 보면 이제 지금까지는 10억이었잖아요. 네네. 10억일 때는 과세 대상이 매우 적었는데 네. 3억으로 이렇게 낮추니까 굉장히 과세 대상이 늘어났고 개미 투자자들까지 양도 차익에 대해서 아까 뭐 20몇 프로에서 30몇 프로까지 이렇게 과세를 하게 되니까 네. 굉장히 이제 저항이 많아졌고 이번 연말까지 그럼 3억 이상 보유하면 다 팔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시장에서 혼란을 가져왔고 그러니까 그 세금 안 내려면 팔아야 네,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이 조치는 현재 상황을 잘 반영한 경제부총리의 좀 결단이라 할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합니다. 지금 약간 말씀이 좀 들으면서 약간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가족 합산으로 하겠다고 한 걸 개인으로 조정한 것은 잘한 결정이다 이 말씀이신 예. 거고, 그러니까 개미들 심정을 반영한 거다 이 말씀이신 거고, 예. 개미들은 3억 개인별 이것도 지금 많다는 거거든요. 예, 그거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예, 말씀이신 그렇죠. 거고, 예. 그거는 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이 맞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좀 분리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이미선 재판관 얘기도 잠깐 해볼게요. 예. 예. 아니 주식 때문에 그 인사청문회 때 난리가 나서 이분 다 파셨거든요. 예. 해명하고 이래이래 했다 해명하고 다 팔았는데 다시 샀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말입니다. 부부가. 예. 고위공직자분들의 그런 저시는 참 어쨌든 국민 입장에서 보면 좀 솔선수범해야 될 위치에 있는 분들께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국민들에게 많은 상실감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히 고위공직자들은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자신을 돌아보고 유념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좀 안타깝습니다. 뭐 가뜩이나 국민들이 이제 코로나로 굉장히 어렵잖아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또 뭐 비정규직 근로자 이런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네. 이런 분들은 마음을 좀 헤아려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고위공직자들은. 그렇죠. 그런 측면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러게요. 억대 주식을 또 매각했다고 그렇죠. 하는 거는 국민 정서. 뭐 법으로 위법은 아니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국민 정서상 상당히 네. 좀 맞지 않았다고. 제일 무서운 게 국민정서법이잖아요.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재정준칙 얘기로 좀 넘어가 보죠. 기재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또 하나의 정책이 재정준칙인데, 그러니까 국가가 질 수 있는 빚은 어디까지고 재정 건전성은 어느 수준까지 확보해야 하는지를 수칙으로 딱 정해놓자. 그래야 고무줄잣대, 방만한 운영 이런 거 막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건데요. 홍남기 부총리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아주 강합니다. 예. 어제 국감장에서도 소신 있게 얘기했죠.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동의하기 매우 어렵고요. 매우 어렵습니까? 예, 신자유주의 정책이 기조였을 때 1990년대에 재정준칙을 각국에서 도입을 했는데 예. 2008년 글로벌 이제 그 금융위기 왔을 때 재정준칙을 지킨 나라들이 다 어려워졌습니다. 경제가. 지킨 나라들이? 지킨 나라들이. 남유럽이 다 어려워졌고요. 아하. 재정준칙에 연연하지 않는 국가들이 경제성장을 통해서 위기를 다 극복을 했거든요. 그리고 재정준칙이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다라는 그런 것도 없어요. 우리 이제 기재부의 고위 관료들께서 재정 건전성을 많이 내세우는데 지금 전쟁 상황이잖아요. 네. 정말 뭐 전쟁 상황인데 또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그런 경제 위기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유연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준칙을 정해놓으면 네. GDP 대비 60% 국가 부채가 넘어서 안 된다는 가이드라인이잖아요. 전쟁에 무슨 선을 정해놓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재정 준칙에 반대를 하고요. 우리 뭐 여당은 기본적으로 재정 준칙에 대해서 다 반대를 했었고 또 지금 뭐 야당의 의원들은 재정 준칙 그 자체도 너무 좀 느슨하다는 비판을 해서 오히려 야당은 뭐 홍남기 부총리처럼 마련하자 정도가 아니라 예. 선도 강하게 해야 된다는 네. 쪽이거든요. 네. 근데 여당은 마련해선 안 된다는 쪽이세요. 아예. 지금은 국가 부채보다는 오히려 경기 침체를 더 걱정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 준칙 도입에 대해서 동의하기 좀 어려웠습니다. 근데 홍남기 부총리는 그런 때일수록 오히려 어떤 기준을 정해놔야만 방만한 운영을 막을 수 있다. 포퓰리즘 막을 수 있다. 재정 건전성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이 안 된다면 지금 이렇게 여당이 강하게 반발하니 안 된다면 4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라도 보강 조치를 마련해서라도 꼭 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경제 전문가잖아요. 경제 전문가가 그러니까 떠난 후라도 꼭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를 좀 진정성 있게 봐달라.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아마 이제 그 재정 준칙을 놓고 공방을 많이 했는데 경제 철학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국가가 부채 재정 건전성을 지키려고 그러면
지금까지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개인들로 보면 가계부채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국가가 빚을 지지 않으면 네. 개인이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거든요. 재정 건전성과 관련해서 이제 이 3만 불 이상, 5천만 이상 인구를 가진 7개 나라 중에서 우리가 네. 정부 부채가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재정 건전성이 유지되고 있는데 거꾸로 말하면 그만큼 서민들이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아, 국가가 비단지면 개인이 빚지는 거다. 그렇죠. 어려운 상황에서. 긴축 재정을 하면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성장률이 떨어지면 가장 피해가 국민 서민 대중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재정 준칙이 경제에 전혀 도움도 안 되기 때문에 왜 서둘러 그렇게 하는지는 뭐 저희들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제가 뭐 당정 협의에 직접 참여를 안 해서 그럼 끝까지 반대입니까? 홍남기 부총리의 이 재정 준칙 소신에 대해서는? 네, 저희들 대부분 우리 여당 의원들도 반대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뭐 충분하게 이제 논의를 했냐 이렇게 이제 어제 또 질의도 했었는데 뭐 정책위원장하고 뭐 청와대 쪽하고 하기는 했겠지만 우리 뭐 여당 대다수 의원들이 그런 재정 준칙 흐름은 이해하고 있었지만 그렇게 네. 빠르게 제한 도입을 발표할지는 몰랐어요. 아, 모르셨어요? 네. 그러면 홍남기 부총리가 약간 독단적으로 결정한 거라고 뭐 기획재정부에서는 준비를 오래 하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많이 구했다는데 네. 특히 이제 재정 준칙에 대해서 좀 동의하고 네. 지지하는 학자들 중심으로 의견을 모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도 어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예. 여당은 확실한 반대다. 그러면은 우리 뭐 기획재정위원들 대부분 다 반대입니다. 그러면은 홍남기 부총리가 계속 이걸 밀고 가겠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같이 갈 수 없는 측면도 있겠죠. 그 인사권의 문제니까 제가 뭐 그 언급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같이 갈 수 없는 정도까지 아니 뭐 재정 준칙 정도는 그럼 양보하고 가지 뭐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하하. 같이 갈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다. 제가 이걸 그런데 우리 이제 기재위원들하고 충분하게 네. 협의를 안 했다 뿐이지. 네. 우리 당의 고위 대표나 정책위원장이나 또 청와대 뭐 경제수석이나 정책실장하고는 했는지도 모른다. 했을 겁니다. 그럼 했으면은 부총리가 우리 그럼 당은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고요. 뭐 개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얼마든지 이 국민들하고 가장 잘 이렇게 접촉을 하니까 네네. 민심을 잘 그래도 기재부 의원들이 훨씬 잘 알고 있다.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케이. 지금 제가 이제 같이 갈 수 있느냐 없느냐란 말을 왜 또 귀담아 들었냐면 이 대주주 기준 하향 문제 때문에 국민청원이 올라온 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해임하라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온 게 있는 와중이어서 네.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같이 갈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더 지금 귀에 꽂히는 거거든요. 우리 이제 국민들은 이제 교육 계층이 다양해서 이해가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지금 보니까 특히 이제 여야 예도를 중심으로 여야가 뭐 사실 협치가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제 자기 그 계층에 불리한 거는 뭐 워낙 청원들을 많이 내서 참 이렇게 좀 이렇게 모으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참 국회에 있으면서 많이 어렵습니다. 협치 이런 게 잘 안 되고 알겠습니다. 정치적인 쟁점이 많아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김두관 의원은 어쨌든 홍남기 부총리 지금 정말 뜨거운 감자 핫한 인물 홍남기 부총리의 안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찬성 하나는 반대. 뭐 좀 정리하면 그렇죠. 예. 김두관 의원이 나오신 김에 제가 하나만 더 여쭐게요. 최근에 김두관 의원께서 제안한 안 하나가 상당히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기본자산제 몽고하니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2천만 원을 그 아이 통장에 넣어주자. 그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뺏어 쓰지 못하게 하자. 예. 이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30만 정도 출생하잖아요. 네. 한때 이제 100만 베이비 부모 때는 100만이었는데 정말 저출생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네. 국가 미래로 심각하죠. 봤을 때 그래서 사실 이제 신생아에게 2천만 원씩 신탁을 해서 그것을 이제 국민연금이나 뭐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자산운용사에서 운용을 해서 이 아이가 성인이 되면 한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목돈을 주면 이 아이가 이제 대학 등록금을 하든 뭐 창업을 하든 그런 소위 출발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자는 거거든요. 흙수저로 태어나서 금원 수저는 되기 힘들어도 동 정도 수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적어도 국가가 한두 번은 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이제 기본 지금 자산의 불평등 양극화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걸 저는 뭐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뭐 당장은 아니지만 정교하게 지금 저희들이 좀 작업을 해서 입법으로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이게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 수준인 건지 실제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건지를 여쭙고 싶었거든요. 충분히 실현 가능하고요. 30만 2천만 원이니까 연 한 6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여 상속세가 이제 8조에서 좀 들락날락한데 9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상속이라는 개념에서 보면 이 그 정여 상속세를 특별 해결로 해서 이거 충분히 가능하고 전체 우리가 곧 한 600조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6조라는 것은 국가 1년 예산의 1%에 해당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가 세금 쓸 곳이 좀 많습니까? 저는 정말 뭐 그 한 550조를 정교하게 좀 정리를 하면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거나 또 정책이 잘못돼서 좀 이렇게 허수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아껴서라도 반드시 해야 되고요. 사실은 이제 부모들이 20세 되고 또 대학 보내고 또 장가 보내고 집까지 마련해 주는 게 지금의 이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인데 부모 세대들도 이제 그렇게 되면 부담을 덜 수도 있고 또 청년들도 새 사회 출발하면서 은행 빚 이런 거 없이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기본자산제 도입이 굉장히 장기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아침에 그 전남 영광 군수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영광군은 첫 아이 때 500만 원을 주고 둘째 아이 때 1,200만 원을 주고 셋째 아이에 3,500만 원을 주거든요. 그래서 출산율이 2.54 정도 됩니다. 2.54요? 네, 우리 지금 평균 2019년 출생률이 0.9거든요. 약 3배 정도 출산이 많아요. 그래서 통화를 해보니 효과가 있다. 인구정책실도 조직 군 조직에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전남 해남군도 하는데 해남군은 영광군보다는 출산율이 조금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방 정부도 이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저출생과 관련해서는 저출산 고령화위원회라고 대통령 직속위원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뭐 몇백조를 투자했다는데 어쨌든 지금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근데 뭐 안 주는 것보다 당연히 좋겠지만 2천만 원 준다고 해가지고 애를 안 낳을 사람이 날까? 이런 생각도 좀 되게 실효성 부분. 네, 어떻게 보면 제가 2천만 원 제한한 게 좀 보수적으로 제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더 줘야 된다? 네. 오히려. 돈이 있어야죠, 나라가. 충분하게 대한민국은 충분히 그게 가능한 나라입니다, 사실은. 이거 법안 내실 거예요, 진짜? 네. 우리 지금 1차 토론을 했는데요. 뭐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또 교수분들이 그렇게 제안을 했고 위헌입법으로 4대 당에 좀 요청을 해서 협의를 해서. 동의하는 의원이 주변에 많습니까? 뭐 기본소득하고 연동해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까? 언제쯤 내실 겁니까? 뭐 몇 차례 정도 더 좀 정교하게 토론회도 하고 또 뭐 좀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서 겨울쯤 아니면 올가을 내로? 정기국회 내는 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기국회 내 끝나기 법안으로 전에. 나온다. 이제 6조씩 하면 20년 하면 120조 정도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돈을 잘 운용하면.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오늘 떼놨으니까요. 여러분들 의견 주세요. 여론을 듣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두관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